나를 절대 묘지에 묻지 마라. 나를 진봉산 공터 그 바위 옆에 묻어라. 거기 아직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준호 가족의 마음을 완전히 멈춰 세웠어요. 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가족 중 누구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공터라니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잡초밭 같은 곳을 왜 굳이 그날 이후. 가족은 묘 자리를 두고 끝없는 갈등에 빠졌어요. 장남 준호는 그 유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불법 매장이야. 허가도 안 나오는 곳에 아버지를 어떻게 묻어?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잖니.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여동생 지은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오빠, 혹시 아버지 거기에 뭔가 남겨둔 거 아닐까? 경기도 외곽의 한 야산이었어요. 준호는 삽을 들고 황량한 공터를 파고 있었어요. 주변엔 잡초만 무성했고 녹슨 철조망 너머로 버려진 차무가 보였죠. 이곳은 진봉산 공터였어요. 6.25 전쟁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었어요. 70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잊힌 땅이 되어 있었어요. 옆에선 동생 지은이 땅을 파고 있었고 어머니 혜정은 돗자리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 황량한 공터에 묻으려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삽을 내던지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얼굴엔 땀과 흙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었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의 그는 아버지의 유언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국유지에 불법 매장을 하자는 것 아닌가요? 지은은 오빠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엔 깊은 주름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7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들의 반대도 이해가 갔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국립묘지도 있고 가족묘도 있는데 왜 하필 이런 공터냐고 따져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 산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준호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날이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병실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6.25 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는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았어요.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은 더 적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존경했어요. 까칠하고 엄격했지만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9시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죠. 준호야, 지은아, 가까이 와봐. 남매는 아버지 병상 옆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봉산 공터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큰 바위 옆 꼭 그곳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봉산이요? 준호는 놀라서 물었어요. 진봉산이라니 거기는 옛날 전쟁터가 아닌가요? 지금은 폐쇄된 곳인데 왜 하필 그곳이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아직 거기 있다는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사람들이라는 말에 가족은 얼어붙었어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준호가 다시 물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그 눈물이 가족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평생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우는 모습이라니요.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약속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약속해라, 꼭 진봉산에. 지은이 먼저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준호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안도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30분 후 아버지는 영원히 눈을 뜨지 않았어요. 숨이 멎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손은 뭔가를 붙잡으려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은 유언을 두고 한 달 내내 싸웠어요. 준호는 완강히 반대했어요. 불법이라는 것,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 관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빠, 아버지가 참전 용사셨잖아. 그곳에서 뭔가 있었을 거야.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가 그곳을 택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었어요. 혹시 전쟁 당시 그곳에서 복무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결국 가족은 1년을 끌었어요. 아버지의 유골은 임시로 봉안당에 모셨어요. 그 1년 동안 준호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7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 유언대로 하자. 우리가 뭘 알겠니? 평생 말없이 사신 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셨는데. 준호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결정은 확고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곳에 왔어요. 진봉산 공터였어요. 잡초만 무성한 이 황량한 땅에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왔어요. 준호는 삽을 들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지은도 함께 삽을 들었어요. 남매는 말없이 땅을 팠어요. 땀이 옷을 적셨고 손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0분쯤 팠을까요?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뭐지? 준호는 손으로 흙을 헤치기 시작했어요. 녹슨 금속 뭔가가 보였어요. 더 파내자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어요. 군용 탄약통처럼 보였죠. 오빠, 이것 좀 봐. 지은이 소리쳤어요. 어머니도 다가왔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녹슨 수통, 낡은 편지 몇 장, 그리고 작은 휘장이 들어 있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고 오랜 세월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손에 닿자마자 부서질 것 같았죠. 천천히 펼쳤어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박일병님께 형님만이라도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꼭 살아남아 가족을 만나십시오. 1951년 6월 24일 김태식 이병. 1951년 6월 24일이었어요. 6.25 전쟁 1년째 되는 해였어요. 어머니가 편지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지은은 계속 상자를 뒤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인식표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태식, 이병, 1933년생. 그들은 침묵했어요. 바람이 공터를 지나갔어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인식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가족은 근처 여관에 짐을 풀었어요.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지은은 노트북을 켜고 진봉산 전투를 검색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검색 결과가 떴어요.
1951년 6월 진봉산 고지 전투,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 아군 소대 전멸, 생존자 3명. 지은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옛날 신문 기사를 뒤졌어요. 흑백 사진들과 낡은 기사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작은 기사를 발견했어요. 진봉산 전투 생존자 증언. 동료들이 모두 전사했다. 나만 살아남았다. 오빠 이것 좀 봐. 지은이 준호에게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김태식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그때 전사한 전우 중 한 명일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왜 그 사람의 유품을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답은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1951년 6월 24일 그 전투 현장에.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남았던 거예요. 혼자서.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가져온 낡은 나무 상자였죠. 뚜껑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에는 아버지의 군 복무 시절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녹슨 계급장, 낡은 군복,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었어요. 준호는 손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20살 아버지의 얼굴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무표정했으니까요. 그중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1951년 봄, 진봉산 부대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동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5소대, 1951년 5월. 박성호, 김태식, 이종수, 최민호, 강대수. 김태식이었어요. 그 이름이 있었어요. 준호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18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아버지 옆에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버지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어요.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형제처럼 다정하게 서 있었어요. 아마 그가 김태식일 거예요. 뭘 보고 있니?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준호는 사진을 건넸어요. 어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몰랐구나. 내 아버지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는 걸. 엄마는 아버지 전쟁 이야기 들은 거 없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없어. 내 아버지는 그 시절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결혼하고 70년을 살았는데 늘 말이 없었어. 특히 전쟁 이야기는 절대 안 했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다른 참전 용사 어르신들은 전후에도 나가시고 옛날 이야기도 하시던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임에 가신 적이 없었어요. 집에 전우가 찾아온 적도 없었고요. 이제 생각해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준호가 다시 상자를 뒤졌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갈색으로 변한 종이 표지였어요. 펼쳐보니 아버지의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은 흐릿해서 읽을 수 없었지만 한 페이지가 선명했어요. 태식이는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다. 어머니와 동생 둘이 있다고 했다. 꼭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약속했다. 같이 돌아가자고. 하지만
그 뒤로는 글씨가 번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물에 젖은 자국이었어요. 아니, 눈물이었을 거예요.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빠, 내가 진봉산 전투 참전자 전우회를 찾았어. 지은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전후에? 응, 인터넷에 있더라. 거기 연락처로 전화해봤어. 한 분이 만나주신대. 당시 전투에 참가하셨던 분이야. 희망이 보였어요. 다음 날 가족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이종수 92세였어요. 아버지와 같은 시기에 진봉산에서 싸웠던 분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죠. 70년이 흘렀지만 윤곽은 그대로였어요. 박일병님 돌아가셨다고요? 이종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년에. 그래요, 그분을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종수 씨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51년 6월 24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지은이 녹음기를 켰어요. 이종수 씨의 증언이 시작됐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웅성거림도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중공군이 대규모로 공격해 왔어요. 우리 소대는 진봉산 고지를 지키고 있었죠. 18명이었어요. 이종수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인해 전술이었죠.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종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0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탄약이 떨어졌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졌어요. 비명소리, 총소리, 폭발음 지옥이었어요.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겪었던 그날이었어요. 새벽 5시쯤 우리는 후퇴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포위됐었죠. 18명 중 12명이 이미 전사했어요. 살아남은 건 6명 뿐이었어요. 박일병님이 소대장이었어요. 그분이 결정을 내렸어요. 이종수 씨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셋은 먼저 가라. 나와 태식이 그리고 민호가 엄호할게. 저희는 반대했어요. 같이 가자고 했죠. 하지만 박일병님은 단호했어요. 명령이다. 빨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지은도 울고 있었어요. 저희 셋이 먼저 내려갔어요. 박일병님과 김태식 2병, 최민호 2병이 고지에 남았죠.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우리를 엄호하는 총소리였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세 분이 참호에서 총을 쏘는 모습이었어요. 김태식 2병이 웃고 있었어요. 18살 소년이 죽음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이종수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한참 후에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살았어요. 하지만 세 분은 이틀 후 우리가 다시 고지를 탈환했어요. 박일병님을 찾았죠. 기적적으로 살아계셨어요. 하지만 이종수 씨가 말을 멈췄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김태식 2병과 최민호 2병은 찾지 못했어요. 아마 폭격에 시신도 남지 않았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살아남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두 전우를 남기고 온 것이었어요. 박일병님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악몽을 꿨죠. 병원에서도 계속 중얼거렸대요. 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태식이를 두고 왔습니다라고요. 전역하고 나서도 연락이 끊겼어요. 전후회에도 한 번도 안 나오셨고요. 우리가 찾아가려 해도 거부하셨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이종수 씨가 준호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군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요? 카페를 나서며 준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74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예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웃고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편엔 늘 그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뚝뚝했던 아버지, 말이 없었던 아버지, 밤마다 악몽을 꾸던 아버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는 평생 전쟁터에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1951년 6월 24일, 그날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오빠, 아직 안 자? 지은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준호는 문을 열었어요. 지은도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나도 못 자겠어. 아버지 생각하면 두 남매는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74년 전 그날 밤 진봉산 고지에서도 이런 달이 떠 있었을까요? 20살 아버지와 18 김태식 이병이 마지막으로 본 달도 이랬을까요? 이종수 씨와의 만남 후 가족은 다시 진봉산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왜 이곳을 원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김태식 이병이 전사한 곳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그곳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곳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준호는 다시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넓게 팠어요. 혹시 또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지은도 함께 삽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흙만 계속 나왔죠. 오후 2시쯤이었어요. 햇살이 뜨거웠어요. 준호의 등에 땀이 줄줄 흘렀어요. 어머니는 그늘에 앉아 물을 마시고 계셨어요. 오빠, 저기 좀 봐. 지은이 큰 바위 쪽을 가리켰어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바위 옆 잡초 사이로 뭔가 보였어요. 돌무더미였어요. 사람 손으로 쌓은 듯한 작은 돌무더미였어요. 준호와 지은은 서둘러 그곳으로 갔어요. 어머니도 천천히 따라오셨어요. 돌무더미였어요. 크지 않았어요. 무릎 높이 정도였죠. 하지만 분명 사람이 쌓은 거였어요. 돌들이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이곳을 정기적으로 찾아왔다는 증거였죠.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가 이 돌무덤을 쌓으신 걸까요? 돌무덤 앞에는 작은 나무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에 색이 바래고 갈라져 있었지만 아직도 서 있었어요. 십자가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김태식 이병 1933-1951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아버지가 직접 새긴 글씨였어요. 지은이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만졌어요. 나무가 거칠고 낡았어요. 몇십 년은 된 것 같았어요. 당신이 여기 다녔었구나. 어머니가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7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혼자 이곳에 다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미안해요. 당신이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왜 밤마다 악몽을 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와 지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던 거예요.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매년 이곳을 찾아와 혼자 참배하셨던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에 오셨던 거예요.
준호는 주변을 더 살펴봤어요. 돌무덤 주위에 낡은 꽃이 놓여 있었어요. 말라서 부서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놓으신 꽃이었을 거예요. 준호는 돌무덤을 한 바퀴 돌았어요. 바위 쪽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바위 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비닐봉투였어요.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비닐 덕분에 상태가 괜찮았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52년 6월 24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 해였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젊은 시절의 글씨였지만 분명 아버지 필체였어요. 1952년 6월 24일. 일주기다. 태씨가. 미안하다. 내가 대신 남았어야 했는데 18살에 죽는 건 너무 일렀다. 너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 부산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잖아. 내가 너 대신 남았어야 했다. 미안하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노트에 물방울이 떨어졌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53년 6월 24일. 이주기. 오늘도 너를 찾아왔다. 비가 온다. 그날처럼. 그날 밤도 비가 왔었지. 너는 비를 맞으며 웃고 있었어. 형님, 비 맞으니까 고향 생각나네요. 그렇게 말했지. 이제 너는 영원히 고향에 못 가게 됐다. 내 탓이다. 준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매년 6월 24일 기록이 있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1960년 6월 24일. 구주기. 오늘 아들이 태어났다. 준호라고 지었다.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도 아들을 갖고 싶어 했잖아. 결혼하면 아들 5은 낳겠다고 했지. 웃으며 그런 말 하던 내가 이제는 없다. 오빠, 지은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준호는 울면서도 계속 넘겼어요. 1980년 6월 24일. 29주기.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작고 귀엽다. 내가 말하던 여동생도 이랬을까? 부산에 두고 온 여동생 말이야. 시간이 참 빠르다. 하지만 너는 영원히 18이구나. 1990년 6월 24일 39주기. 오늘도 왔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 그래도 왔다. 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태씨가 춥지는 않니? 외롭지는 않니? 내가 자주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2000년 6월 24일 49주기. 50주기를 볼 수 있을까? 건강이 많이 안 좋다. 그래도 너를 보러 올게. 죽는 날까지 올게. 약속한나.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50년 넘게 이곳에 오셨던 거예요. 혼자서 말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024년 3월 10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2024년 3월 10일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다. 이제 걸을 힘도 없다. 택시 타고 왔다. 기사님이 이상하게 봤지만 상관없다. 태씨가 조금만 기다려라. 곧 갈게. 이제 곧 내 곁에 갈 수 있어. 74년을 기다렸다. 74년 동안 미안했다. 이제 가서 사과할게. 그리고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그때는 어려서 못 불렀는데.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어요.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가족들아, 미안하다. 평생 말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를 꼭 여기 묻어다오. 태식이가 혼자 있게 할 수 없다. 부탁한다. 준호는 노트를 덮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74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셨던 거예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웃고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편엔 늘 죄책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대신 남았어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평생을 지배했던 거예요. 20살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94세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 오빠를 안았어요. 어머니도 남매를 안았어요. 세 사람은 돌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잡초가 흔들렸어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여관으로 돌아온 지은은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1951년 진봉산 전투 관련 기록을 찾았어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들을 읽었어요. 공식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성호 일병, 부상호 생환. 김태식 이병, 전사. 시신 미수습. 하지만 당시 의무병 증언록도 찾았어요.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박성호 일병은 발견 당시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음. 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김 이병을 두고 왔습니다. 최 이병도 두고 왔습니다라며 계속 중얼거렸음. 다시 고지로 올라가겠다며 저항했으나 부상이 심해 후송함. 이후 병원에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반복함. 오빠, 이것 좀 봐. 지은이 준호에게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준호가 읽었어요. 그리고 주먹을 쥐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살린 게 아니라 전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살아남은 것 자체가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말씀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곳에 오셔서 용서를 구하셨던 거예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봉산이 어둠 속에서 검게 솟아 있었어요. 74년 전 그곳에서 18살 소년이 죽었어요. 그리고 20살 청년이 평생의 죄책감을 안았어요. 그 죄책감이 94세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지은은 또 다른 증인을 찾았어요. 당시 의무병이었던 최진호 씨였어요. 94세 노인이었죠. 그분은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박일병을 기억해요. 그분은 영웅이었어요. 영웅이라는 단어에 준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지은이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가족 모두가 들을 수 있게요. 영웅이요. 어떤 의미에서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분과 김이병, 최이병 세 분이서 우리 셋을 살렸어요. 본인들은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최진호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70년이 지났지만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일병은 소대장이었어요. 후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남아서 엄호해야 했죠. 18명 중 6명만 살아남은 상황이었어요. 최진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박일병이 자원했어요. 내가 남겠다고 했죠. 그러자 김태식 이병이 나섰어요. 형님 혼자는 안 됩니다. 저도 남겠습니다. 김 이병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도 울고 있었어요. 박일병이 말렸어요. 너는 너무 어리다. 18밖에 안 됐잖아. 나 혼자 할게. 하지만 김 이병은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저 혼자 고향 갈 수 없어요. 형님이랑 같이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김 이병이 울면서 말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20살 아버지와 18 김태식 이병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때 최민호 이병도 나섰어요. 저도 남겠습니다. 셋이 하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결국 세 분이 남기로 결정했어요. 최진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0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박일병이 우리 셋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는 꼭 살아남아라.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전해줘. 끝까지 싸웠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고. 우리는 울면서 내려갔어요. 뒤돌아보니 세 분이 참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김이병이 웃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하지만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내려간 후 세 분은 6시간 동안 버티셨어요. 탄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요. 덕분에 우리는 살았어요. 이틀 후 고지를 탈환했을 때 박일병을 찾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계셨어요. 하지만 최진호 씨가 말을 멈췄어요. 한참 후에 다시 이어갔어요. 김이병과 최이병의 인식표를 두 손에 꼭 쥐고 계셨어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혼자 안 둘게요.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두 분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폭격으로 완전히 그래서 인식표만 남은 거였어요.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아버지가 왜 두 개의 인식표를 가지고 계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박일병은 최선을 다했어요. 세 분 모두 영웅이에요. 본인들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렸으니까요. 하지만 박일병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자신이 살아남은 게 죄라고 생각하셨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최진호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우리가 병문안 갔을 때 박일병이 말했어요. 너희한테 미안하다. 내가 더 잘 싸웠어야 했는데, 태식이랑 민호를 살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본인 탓이 아니라고 오히려 은인이라고 했지만 듣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가족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전우들을 살리려 애쓰셨어요. 목숨을 걸고 6시간을 버티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위로해드렸을 텐데. 아버지는 영웅이셨는데. 지은도 울면서 말했어요. 74년 동안 혼자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잖아요. 가족한테도 말 못하시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오신 거구나. 7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몰랐구나.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진봉산 공터에 갔어요. 별이 쏟아질 듯 밝았어요. 돌무덤 앞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74년 전 그날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까요? 20살 아버지와 18 김태식 이병이 마지막으로 본 하늘도 이랬을까요?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냈어요. 김태식 이병이 남긴 편지였어요. 다시 한번 읽었어요. 박일병님께 형님만이라도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꼭 살아남아 가족을 만나십시오. 김이병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살아남기를 바랐어요.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20살과 18. 2살 차이였지만 군대에서는 형과 동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거예요. 준호는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절을 올렸어요. 김태식, 이병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평생 김태식 이병님을 기억하며 사셨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으셨어요. 74년 동안 이곳을 지키셨어요. 이제 아버지를 김태식, 이병님 곁에 모시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계시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셨으니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국방부에 연락했어요. 김태식 이병과 최민호 이병의 기록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 분 모두 전사자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 유가족 연락처가 없었어요. 가족을 찾지 못한 거였어요. 오빠, 김태식, 이병님, 유가족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아버지 일기장에 적혀 있었잖아. 부산이 고향이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다고. 지은은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어요. 1951년 당시 주소를 찾아서요. 하지만 70년이 지나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옛날 집들은 다 헐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호적 기록을 뒤졌어요. 며칠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김태식의 여동생 김순자 씨였어요. 87세였어요. 부산의 한 요양원에 계셨어요. 지은이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할머니, 혹시 오빠분이 김태식 이병님이셨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우리 오빠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 김태식님께서 전사하신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김태식님을 74년 동안 기억하신 분도 찾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87세 노인이 70년 전 오빠를 떠올리며 울고 있었어요. 오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고요? 지은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진봉산 전투, 아버지와의 우정, 돌무덤, 그리고 74년간의 추모를. 할머니는 울면서 들었어요. 오빠가 형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었구나. 혼자 죽은 게 아니었구나. 일주일 후 가족은 다시 진봉산 공터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함께였어요. 87세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70년 만에 오빠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돌무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여기 계셨구나.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내려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준호가 급히 부축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돌무덤을 쓰다듬었어요. 7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오빠, 순자예요. 늦어져서 미안해요. 이제야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도, 어머니도, 준호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18살 김태식 이병이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게 오빠 마지막 사진이에요. 입대하기 전에 찍은 거예요. 오빠가 그때 말했어요. 순자야, 오빠 잘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게.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70년을 기다렸지만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돌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이종수 씨와 최진호 씨도 찾아왔어요. 92세와 94세 노인들이었어요.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었죠. 그분들도 돌무덤 앞에 절을 올렸어요. 태식아, 70년 만이구나. 미안하다. 우린 살았는데 너는 이종수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최진호 씨도 무릎을 꿇었어요.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감사하다. 평생 잊지 않았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어요. 74년 전 그날의 빚을 갚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이 도착했어요. 준호가 직접 주문한 것이었어요. 비석은 크지 않았지만 정성스러웠어요. 거기엔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박성호 일병 1930-2024, 김태식 이병 1933-1951,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영원히 이곳을 지키는 두 전우. 당신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가족과 전우들,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가 모두 모였어요. 비석을 큰 바위 옆에 세웠어요. 김태식 이병의 돌무덤 바로 옆이었어요. 아버지의 유골함도 그 옆에 안치했어요. 이제 두 전우는 다시 만났어요. 74년 만에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절을 올렸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었고,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사랑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7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준호의 차례였어요. 비석 앞에 섰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참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해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아버지는 영웅이셨어요. 우리의 영웅이셨어요. 지은도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김태식 이병님, 이제 두 분 다 편히 쉬세요.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계속 찾아뵐게요. 김순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는 오래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오빠, 이제 혼자 아니에요. 형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둘이서 편히 쉬어요. 순자도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태식 이병과 최민호 이병에게 추서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진봉산 공터를 공식 전적지로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잊힌 땅이 아니었어요. 두 영웅이 잠든 곳이 된 거예요. 한 달 후 지은은 이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진봉산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진봉산을 찾았어요. 참배하러 오신 분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꽃을 두고 가셨고 어떤 분은 편지를 남기셨어요. 전쟁을 겪은 노인들도 오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가셨어요. 진봉산 공터는 이제 생명의 공간이 되었어요. 누군가 야생화를 심어 놓았어요. 봄에는 노란 꽃이, 여름에는 보라색 꽃이 피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춤을 췄어요. 마치 두 전우를 위해 추는 춤 같았어요. 1년 후였어요. 준호는 다시 이곳을 찾았어요. 혼자였어요.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변에 야생화들이 더 많이 피어 있었어요. 누군가 계속 돌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아마 전우의 분들이나 방송을 본 시민들이었을 거예요. 비석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김태식 이병님도 잘 계시죠? 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울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편히 쉬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왜 말이 없으셨는지, 왜 밤마다 악몽을 꾸셨는지. 평생 김태식 이병님을 기억하며 사셨죠.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꽃들이 흔들렸어요.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저도 기억할게요. 계속 찾아올게요. 아버지처럼요. 준호는 가방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소주였어요. 비석 앞에 따랐어요. 그리고 한 잔 더 따라서 자신도 마셨어요. 준호는 일어나 산을 내려왔어요.
뒤돌아보니 비석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 전우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살 박성우와 18 김태식. 74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74년을 혼자 지켜온 약속이었어요. 이제 그 약속은 가족이, 전우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키고 있어요. 진봉산 공터였어요. 이제 그곳은 두 전우가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에요. 전쟁의 상처를 넘어, 죄책감을 넘어 마침내 평화를 찾은 곳이에요. 준호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무뚝뚝하셨지만 결국 그분의 삶은 사랑이었어요. 전우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사랑이 74년을 버텼고 이제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어요. 준호는 다시 한번 뒤돌아봤어요. 진봉산이 저 멀리 보였어요. 햇살이 산을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평화로웠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준호는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74년 동안 지켜온 그 가족이요. 차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어요. 진봉산 공터에도 지금쯤 같은 바람이 불고 있을 거예요. 두 전우의 곁을 지나며 꽃들을 흔들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은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태식 이병과 함께, 전우들과 함께, 그리고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었어요. 영원히 그곳을 지키는 것, 잊히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이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전쟁의 기억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야기 많이 들어주세요. 과거의 참혹한 기억은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